안녕하세요. 응급의학 전문의 대한응급의학 의사회장 맡고 있는 이형민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마음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는 거는 응급처치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이후에 최종적인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특정한 전문가에 연결을 해서 최종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결국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를 묶어서 다 응급의학과에 그 책임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열 몇 군데에서 소아경련 환자를 거부해서 결국은 환자가 상태가 나빠졌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니 그거 받아서 응급처치만이라도 해주지. 그거를 다 거절을 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소아의 경련, 사실은 응급처치라고 하는 것은 경련을 멈추는 것입니다. 경련을 멈추도록 이제 항경련제를 투여를 하고 기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응급처치가 되겠죠. 우리가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안정제를 투여했을 때 경련이 멈춰줄 수도 있지만 멈춰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련 지속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라고 하는 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련이 멈추지 않았을 때 그럼 그 다음 조치가 무엇이 필요하냐? 소아경련을 보는 소아신경과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한단 말이죠. 서울시 내에 소아경련을 보는 소아중환자실을 구비하고 있는 병원 지금 현재 없을 것입니다. 한두 군데 있을 수도 있고 서울대나 세브란스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소아신경을 전문하는 선생님들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음에도 최종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데 아이를 받았다가 이제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아이를 치료한 의사가 제대로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송에 걸리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판결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 쪽에서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응급치료 치료 자체라도 시도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판결은 법원에서 계속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최종 치료를 제공 못하면서 왜 환자를 받았냐라고 되는 것이죠. 그럼 받을 수 있는 병원 없습니다. 현재 소아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현상이 분만에도 똑같고요. 또 요새 정신과 다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안 되다 보니 정신과가 안 되니 중독 환자들,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한 사람들이라든지 응급처치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 응급처치만 하고 응급실에 계속 눕혀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환자를 받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절단된 교통사고 환자, 어떤 사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결국 사망했다. 그럼 우리나라에 권역외상센터가 17개입니다. 권역외상센터가 17개나 되는데, 아니 그럼 17개나 되는 권역외상센터가 하나도 못 받아줬단 말이냐. 이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팔이나 다리가 어떤 절단될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과 동반된 다른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망을 했겠죠. 권역외상센터에서 해야 할 1차 수술은 이제 과거에 이국종 선생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개선이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나가셨죠. 일단 외상센터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내부 출혈을 잡아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 절단 수술이라든지 미세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2차 수술이나 3차 수술로 해결을 하는 문제지 권역외상센터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접합수술을 하지 못하면 권역외상센터가 환자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살렸는데 다리가 절단이 되면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수술을 먼저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가 모든 수술이 다 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전북에서 있었던 사고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소아가 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어떤 손상을 입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된 건 골반골절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형외과가 없다고 환자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수술, 즉 응급수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치료를 할 수 없다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시스템과 환경을 만든 쪽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제가 응급실 근무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합을 못 해줘요. 봉합을. 찢어져서 온 사람 사실은 중환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봉합해주면 그냥 바로 집에 가면 됩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봉합을 해줄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봉합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봉합하는데 최소 30분, 길게는 1시간 걸리거든요.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제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봉합하러 들어가서 30분에서 1시간을 그 사람을 봉합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야 해결이 되지만 다른 환자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봉합을 제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 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환자가 동시에 2명이 왔다 칩시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다면. 법적인 기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시행규칙에 나온 인력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는 크게 이제 3개의 단계가 있고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법적 기준으로 5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5명.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명입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 기관은 2명입니다. 네, 대체 365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빠르게 응급의료 체계를 완결을 하고 싶은 욕심에 당연히 기준을 낮췄겠죠. 근데 권역센터 기준의 그 시행 규칙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중증 구역에 전문의가 한 사람 상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밥은 언제 먹으러 갈 것이며 화장실은 언제 갈 것이며 24시간 상주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만 답은 없어요. 그냥 하여튼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중증구역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 그럼 경증구역은 누가 봅니까? 네. 그거 말고도 해야 할 일은 훨씬 많은데 권역센터는 보통 침대가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됩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30명이 누워있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응급실이라고 하는 건 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한 사람씩 들어오는 사람을 차례대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동시에 오는 환자를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외국 기준으로는 경증 환자 기준으로 동시에 5명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대가 30개면 6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6명이 근무를 하려면 최소 35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의만.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중증구역이라고 하면은 중증구역은 동시에 볼 수 있는 환자를 최대 2명으로 잡습니다, 보통. 네. 그렇다면 중증구역이 10개면 거기도 5명이 필요한 거죠. 한 번에. 권역센터는 최소한 2-3명, 아무리 환자가 적은 시간대라 하더라도 중증 환자를 보는 권역센터는 최소한 2-3명이 한 번에 근무를 해야 되고요. 지역센터라 하더라도 그런 침대가 20개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2-3명이 한 번에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환자들을 제대로 다 해결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맥페란 판결이 있었죠. 맥페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 위장관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고 구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구토를 억제하는 기전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그런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도파민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투여를 했는데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것이 의사가 본인이 파킨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투여한 약물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맥페란이 파킨슨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적으로는 금기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명백하게 악화가 되었다는 증거 또한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맥페란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좀 충격을 줬던 것이 이것은 문제가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 좀 충격을 줬던 것이죠. 만약에 맥페란을 정말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온단이라고 하는 다른 약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은 이제 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죠. 이제 비보험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비보험으로 사용을 할 때조차도 암이나 뭐 수술 이후에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구토 증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본인한테 100%를 받아도 불법이 되는 것이고 공짜로 해도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4,000원이라서 비싸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맥페라는 뭐 몇백 원 선이죠. 비싸봤자 1,000원 넘지 않습니다만 1,000원짜리 써라. 4,000원짜리 쓰면 비싸니까 너희가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다 라는 접근 방법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방식이고요. 전자제품이나 사물을 고치는 어떤 표준이 정해져는 있지만 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는 어떤 책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는 책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어떤 전문가의 판단이나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문제죠. 너무나도 큰 문제고 그 판결이 가져올 왜곡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식의 판결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가 그냥 강심제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맥박을 빠르게 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약이어서 저희가 심폐소생술뿐만이 아니라 이 알러지로 유발되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 생명을 살리는 약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현장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논란이 해결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나간 이후에는 진료 전문 간호사, PA들도 그런 약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응급구조사가 사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연구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편의를 따질 만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응급의료진들 중에 90% 이상이 1년 내에 폭력을 경험을 해요. 네. 뭐 너무나도 일상인 거죠. 게다가 이제 그 폭력의 수위도 차츰 올라갈 뿐더러 폭력인지 아닌지 되게 애매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멱살을 잡힌다든지, 뭐 따귀를 맞는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깨문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떤 뭐 형사적으로 처벌 자체가 강한 어떤 그런 범죄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어떤 그 사람이 응급실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게 어떤 피해 자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처벌 강화를 반대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일반적인 폭력보다 상당히 높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이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보다 훨씬 더 높단 말입니다. 아니 뭐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예방효과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걸 알만한 사람들이 뭐 응급실에서 난리를 피우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는 이게 너무나도 높은 기준을 잡아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찰이 그 법으로 기소를 못해요. 기소를 안 해요. 왜냐면 기소해도 잘릴 게 뻔하니까. 예를 들어 정말 멱살 한번 잡았는데 5년 이하 징역 때릴 판사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폭력은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을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적용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90년대 지나면서 안전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응급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을까? 동선을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차단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격벽 설치라든지 뭐 방탄유리라든지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 자체를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지은 응급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요. 안전하게 하려면 인력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적은 인력이 가운데 있고 백 눌러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일종의 공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런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19에서 병원까지는 무료입니다. 환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아요. 무료라고 알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무료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료는 아니죠. 한번 출동할 때마다 한 3,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는 돈이 없으니까 무료라고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119는 도덕적인 해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돈을 내고 사설구급차를 타야 돼요. 상당히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겨요. 아니 너희가 치료 못해서 내가 가는 건데 왜 내가 돈을 내냐. 119 불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19는 병원 간 이송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요. 현장에서 병원까지 911이나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돈을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어지간히 의식이 있으면 119가 오면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119 안 탄다고. 근데 만약 병원에서 최종 치료가 필요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결국은 이게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거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는 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그 중에 과연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해결을 하죠. 대표적으로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이 전문의 진료냐를 정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 같은 경우가 그래요. 과거에 이제 응급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영민 교수한테 전문의 진찰 요구가 붙었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내가 봐야 전문의가 진료를 했다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진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전공의가 일단 뭐 과거력 문진하고 뭐 진찰한 다음에 어떤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전문의가 뒤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주고 결정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전문의 진료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런 어떤 기대 수준의 차이가 법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뭐 몇 번 질문을 했었어요, 복지부에. 전문의 진료가 대체 뜻하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환자 얼굴을 보래요. 네. 환자 얼굴을 보면 전문의 진료래요. 세상에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과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법을 만들 때 그런 수준 자체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법안의 핵심이 뭐냐면은 특별한 어떤 합리적, 그러니까 정확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 이송을 병원이 거부할 수 없다. 즉, 119로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 응급실에서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법의 골자거든요. 그 이야기는 119가 무조건 데려다 놓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이 없는 거예요. 1번, 이런 사유에는 환자를 안 받아도 된다. 2번, 이런 사유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 놓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그것 빼곤 다 받아야 돼요.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는 순간 구체적인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뭐 처벌 규정도 없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처벌 규정이 없는 거는 그쪽 사정이고 사실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을 받아요. 만약에 이게 뭐 병원이 수용을 안 해서 결국 환자가 뭐 어떻게 됐다?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복지부에서 다 조사하고 행정처분 내려버린단 말이죠. 처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법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법은 왜 만들었냐? 119가 이송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송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는 거죠. 왜 기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예를 들어 뭐 심근경색 환자예요. 근데 심장 혈관 조영술이 안 되는 병원에다 댔다 놓으면 이송 시간은 줄어들지만 환자는 죽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송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법을 먼저 만들어 놓으니 시행규칙이 계속 꼬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시행규칙이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1년 안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법이 나오고 나면 시행규칙 누가 만드냐면 복지부가 만들어요. 복지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의료사고 중재원에 들어간 평균 내보니까 응급실과 관련한 소송액이 평균 8억이더라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정말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라고 한 게 몇 년 전인데 이제는 문 열고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고 문만 잠그면 끝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판례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횡격막 파열 소아 사망 사건이 있었죠. 응급실에서 진료를 했어요. 다음날 소아과 가라고 해서 다음날 소아과 갔습니다. 며칠 있다 또 응급실 왔어요. 또 그 다음날 또 소아과 가라고 해서 또 소아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구속이 됐어요. 대체 뭘 잘못했냔 말이죠. 네.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응급처치를 했고 응급치료를 했고 근데 결국은 응급실에서 먼저 진단했으면 아이가 살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시켰어요. 강남에 있는 모 병원에서 전공의 1년차가 흉통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다 이상이 없었단 말이죠. 증상도 나아졌어요. 집에 보냈어요. 몇 시간 있다가 대동맥박리가 터져서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민사 형사소송을 거쳐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레지던트 1년차가, 응급의학과 1년차가. 이제 그러한 판결들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이래도 할래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도 할래. 민사소송을 다투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이야기를 할 때는 민사소송은 일반적인 의사가 할 수 있는 주의의 의무를 다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정말로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뭐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때 어디 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냐 아니냐를 따져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형사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형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다치게 해서 아니 해하려고 해서 결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형사소송이거든요. 즉 내가 응급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내가 응급환자를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응급환자를 뭐 정말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응급처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한 것인데 결과가 안 좋은데 형사소송에 걸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환자는 이 의사를 안 만났으면 살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의사를 만나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음에도 결국은 환자가 죽었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제가 하루에 보통 한 6, 70명 정도 환자를 보는데 그러면은 엑스레이로 따지면 한 2, 300장을 제가 봐야 되고요. 검사 결과로 따지면 최소 1000개 이상의 검사 결과를 제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다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100%다 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응급실에서 진단율이 보통 60에서 70% 잡습니다. 70% 넘으면은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응급진료의 결과에 따른 진단하고 최종 진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 자체가 다른데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진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한다? 그만둬야죠. 빨리 그만두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이제 이러한 판결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어떤 뭐 자괴감 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